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죠. 네, 일제히 상승 마감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죠,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0.1%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0.2%보다는 낮았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을 따지자면은 해석의 여지는 많습니다만 일단 수치가 저렇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진다. 이런 식의 논리. 그리고 또 반등을 노리고 있던 시장으로서는 지표가 도와주다 보니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4%대 급등하면서 주요 기술주들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어제 양대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또 막판에는 엇갈린 모습이었죠.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난 상황이었고 이제 내일이면은 광복절 휴장이고 또 미국 쪽에서는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우머니에선 저희 창업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볼 텐데 그래야겠죠.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또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이슈가 됐죠. 네. 수익성 보장을 놓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또 가맹점주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과 함께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기다리던 물가지표 중 PPI 발표 후 시장은 간만에 다 같이 올라줬습니다. 그간 주춤했던 기술주가 기지개를 펴는데요. CPI까지 시장이 원하는 수준대로만 나와준다면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 커져가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대, 또 S&P 500도 1.6%대 올라줬고 특히 나스닥이 크게 올랐습니다. 2.43% 올라줬는데요.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올랐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장 전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덕분에 이렇게 올라주었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했는데 전월 대비 크게 떨어졌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상품 가격은 0.6% 상승하면서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 기록했는데요. 주로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탓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가격이 0.2%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 기록을 했는데 올해 들어 내내 오름세 지속했던 이 서비스 도매 물가가 하락했다는 부분에 투자자들은 주목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도매 물가는 전년 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올랐는데 둘 다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론이 개선 행진 이어가면서 약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 발표에 따르면 7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는 전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해 93.7로 집계가 됐습니다. 장기 평균인 98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된다는 신호 속에서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것과는 대조되는 데이터인데요. 대체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소비 둔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투자 심리를 해치진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 종합을 해보면 소비는 둔화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물가는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간 변동성이 컸던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짚어보면 애플은 1.72%, 마이크로소프트도 1.77% 상승했고 특히 엔비디아는 블랙웰 출시 지연이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과 물가 하락,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무려 6%대 급등해줬습니다. 브로드컴과 AMD, 마이크론 등 대부분 반도체 업종 강세가 뚜렷했고 이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제미나이 AI가 탑재된 스마트폰 소식에 강세 보였고요. 아마존도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메타도 2%대, 일라이릴리도 2.68%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도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PPI 발표 후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 영향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즉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외에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스타벅스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기존 CEO가 사임을 하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CEO였던 브라이언 니콜이 차기 CEO 겸 이사회 집행의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무려 24% 급등했습니다. 니콜은 치폴레 CEO로 있는 동안 매출이 2배, 또 이익은 7배 증가시켰던 인물로 위기에 빠진 스타벅스를 살릴 구원투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수장을 뺏긴 치폴레는 7% 급락했습니다. 주가는 이처럼 오른 반면 국채금리는 급락했습니다. 10년물의 같은 경우 3.85%대, 2년물도 3.94%대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는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이 더 강해지면서 유가를 짓눌렀습니다. WTI 배럴당 78달러 선, 브렌트유도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다음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PI까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50bp이나, 즉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하락이 깊었던 만큼 이번 상승이 더 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발표되는 물가지표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국 기술굴기 선봉대를 맡고 있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제품을 곧 선보일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통신 회사들이 테스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제품의 성능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H100에 비견될 만하다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화웨이의 최신 칩이 이르면 오는 10월 출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주문량은 7만 개, 규모로는 우리 돈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자국업체가 만든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미국에 충격을 준 뒤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에도 뛰어들었고 7년 연속 전 세계 특허 출원 1위 자리까지 꿰찰 만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미국의 제재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반도체 자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도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스타벅스가 브리또 성공 신화를 이끈 치폴레 스타 CEO 브라이언 니콜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24% 급등했는데요. 그간 스타벅스를 이끌었던 렉스먼 네러스먼 CEO는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수장 발표와 함께 취임 1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사업이 침체되고 경영 리더십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가 거세지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연거푸 재무 전망을 낮췄고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고요. 특히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안방인 미국에서도 높아진 물가에 고객들이 지갑 열기 꺼려하면서 지난 1년간 주가는 20%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엇을 비롯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도마에 오르면서 경영 간섭 문제로도 씨름하고 있고요.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니콜 신임 CEO는 2018년부터 치폴레를 이끌어오면서 경영 혁신을 성공적으로 주도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재임 기간 치폴레 이익은 7배, 주가는 800% 넘게 올려놓은 만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탑재한 최신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출시일까지 앞당겨가며 시장 선점에 나서 격차를 벌였는데요. AI와 마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이 탑재됐고요. 최신 시리즈인 픽셀 9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구독 서비스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영어로 우선 출시되는데요. 구글의 픽셀폰이 아니더라도 삼성 갤럭시 폰 이용자들 역시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영어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AI 모델 출시가 미뤄지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고 나선 모습인데요. 애플은 다음 달 아이폰의 새로운 운영체제 iOS 18을 출시할 계획인데 여기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하지 못하고 한 달가량 더 늦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AI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최근 모토로라 사장을 지내다 합류한 릭 오스터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팀을 통합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긴 호흡으로 하드웨어 시장까지 경쟁을 넓히겠다는 시그널을 열심히 내비치고 있는데 한 박자 빠른 신의 한 수일지 성급한 자충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수장 머스크와 트럼프의 온라인 대담이 있었죠. 사전 질문 없이 아무런 주제 제한도 없이 폭넓은 분야를 놓고 대화를 나눴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담을 앞두고 머스크 측에 경고서한을 보냈는데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며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으름장을 놨는데 이에 머스크는 보란 듯이 욕설 사진을 올려 응수했고요. 린다 야카리노 ex-CEO도 유럽 앱업을 미국 정치 활동으로 확장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트럼프 캠프 역시 EU를 언론 자유의 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EU가 무역 정책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막으려 한다. 더는 미국의 바가지를 씌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하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표명했던 전미 자동차 노조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대담 도중 노동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미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하고 나섰는데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머스크, 트럼프와의 동행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중동 정세 불안과 주요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관망 심리 속에서도 4일 연속 상승하면서 2620선을 회복했는데요. 어떤 이슈들로 시장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의 폭발 위험을 대폭 줄인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기차 제조사가 각종 안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봉책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액체 전해질 배터리로는 위험성을 줄일 수 없다고 평가해 전고체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어야 비로소 전기차 포비아가 줄어들고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전고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레몬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한농화성이 23.07%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CIS가 15.9%,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3.14%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까지 밸류업 자율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이 적지만 정부가 예정대로 9월에 밸류업 지수 발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자 밸류업 수혜주인 보험주가 뛰었습니다. 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에는 연계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업들의 밸류업 자율 공시에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서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DB 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모두 4%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코리안리가 2.68%, 또 흥국화재와 삼성화재가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현재 시간 12일 기준 80달러 선을 돌파하자 석유 테마주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정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시간 12일에 이란이 24시간 내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란이 4월 공격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공개 서명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최고 수준으로 경계태세를 올렸고 미국 국방부도 항공모함 전단과 유도미사일 잠수함 등을 중동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급등하자 국내 석유, 가스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흥국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모두 4% 넘게 올랐고요. 그 밖에 국동유와 GS 또 S오일이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상승 랠리를 펼치던 화장품주는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화장품주는 그동안 견조한 수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져 있었는데 일부 기업들이 저조한 실적을 내놓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화장품주의 대장주격인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어닝 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서 어제도 코스맥스와 잉글로드랩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자 업종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우선 코스맥스 실적 자세히 보면 코스맥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데 그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18%대 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를 보고 목표가를 낮추기도 했죠. 또 잉글로드랩의 경우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감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36%가량 밑돌았습니다.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화장품제가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잉글우드랩이 22.07%, 코스맥스가 14.59% 떨어졌고요. VH가 11.24%, 또 한국콜마가 7.09%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엇갈렸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가 광복절 연휴로 하루 쉬어가죠. 보통 휴장 하루 전 대기 심리가 강한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 급락과 급반등을 빠르게 겪은 터라 피로감을 느낀 시장 참여자들이 1차로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 빨리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쉬어갔다면 오늘은 시장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0.12% 올라 2621.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2% 떨어지면서 764.86포인트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분을 뱉어내더니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총 1, 2위의 상승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빠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현물을 사들이고 있고 어제는 선물까지도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1,31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받쳐줬고요. 반면 기관이 632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도 274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했습니다. 외국인이 1,75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68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423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삐끗했던 반도체 투톱이 다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 종목이 모두 올랐는데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등이 상승한 영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0.79% 올라서 76,100원이었고 SK하이닉스 2.77% 또 한 번 크게 오르면서 18만 원 선 복귀했습니다. 18만 1,900원. 두 종목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오름세였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2% 넘는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 반도체가 많이 쉬는 동안에 잘 갔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부진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넘게 추가 조정을 받았고요. 셀트리온이 3.6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섹터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0.2%대 상승했고 HLB가 2.54% 강세, 휴젤과 리노공업 1%대 내외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만 알테오젠이 3.47% 하락했고요. 삼천당제약 5% 넘게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가켄바이오도 2%대 반락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5.71%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6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간 합병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 합병이 불투명한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1원 60전 떨어져서 1,370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는 회화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더니 역외환율 보실까요? 역외환율은 1,362원대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1%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크게 하락하면서 1,360원대 초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간밤 미증시가 날아올랐고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고 있을 때 어떤 종목을 노려야 할까요? KB증권은 오히려 지금 뒤처지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시장이 2번 연속 갭 하락을 겪으면서 폭락을 했고 이후에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금처럼 2번 연속 갭 하락한 이후에 그 하락분을 메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0거래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급락 당시에 그 갭을 바로 메꾼 종목과 아닌 종목이 있겠죠. KB증권에서는 갭 하락 이후에 일주일 동안 갭을 메꾸었는지 못 메꾸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한 달 수익률을 측정했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갭을 메꾸지 못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갭을 메꾼 종목이 더 오르기보다 아직 갭을 메꾸지 못했던 종목들이 뒤따라가는 양상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EPS 추정이 상향하는 기업들은 더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이 어제 기준으로 급락분을 모두 만회하지 못했지만 3분기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기업들을 정리했는데요. 반도체와 조선, 상사와 자본재, 소프트웨어 업종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확인하시죠. 오늘은 유로존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고 밤에는 이제 금리 결정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여기에 내일은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일본과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 줄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휴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금요일장에서 한꺼번에 반영이 되겠고요. 오늘은 일단 7월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에 대한 안도감이 시장에 주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두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와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덕산하이메탈, 금호건설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 일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었는데요. 지금 워낙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8월 말에 절정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그린생명과학과 녹십자 MS,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등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스위스팍에 안착했다는 분석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른 만큼 오늘 반도체주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 잘 준비해 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시장에서는 일단 그동안 호재에 좀 목말라 있었잖아요. 네, 네, 예.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좀 전에 장현재 캐스터가 마지막 부분에서 네. 스위스팟이란 용어를 썼잖아요. 뉴욕 시황에서도 그 용어가 많이 보이네요. 뭐 정민앵커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팟 맞았을 때 그 손맛 대단하잖아요. 네. 어제 PPI는 딱 뭐 시장 입맛에 맞춰서 나와줬죠. 거기다가 국채금리 떨어지죠. 네.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지난주 경험했던 것처럼 무슨 뭐 공포감을 조정하는 안전자산인가가 아니고 달러도 같이 떨어져 주니까 편안해 하고 뭐 24시간 내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중동 잠잠하면서 네. 유가 그냥 급락하고 이래저래 거기다가 뭐 스타벅스 혹시나 싶었던 분들은 잡아놨다가 하루에 24%입니다. 그 치폴레 CEO 니콜 영입했다는 예, 소식. 예. 이게 그렇게 또 호재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 지금 어쨌거나 지금 스위스팟에 한번 맞으면은 잘하면 막 한 250도 날아가겠네요. 아, 조금 추세적으로 그런 더 갈 수도 장이 있다. 돼버렸네요 지금. 네. 한 방에 24.5%가 뭡니까 스타벅스가. 와, 사실 그동안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예. 약간 이중 바닥인가 싶어서 한번 혹시나 싶어서 샀던 분들은 대박 났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이틀 연속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그렇죠. 지금 뭐 퍼센테이지 보면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흥분도가 높죠. 오르든 내리든 간에 아니 지난주랑 비교해봤을 때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게 너무 달라졌죠. 지난주에는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그래. 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위스팟에 이어 또 다른 또 요즘 유행하는 용어를 바로 소개해 주셨네요. 조울증. 지금 네. 시장이 네. 안 좋았다, 좋았다. 아무튼 어제 보고 있으니까 네. 사실 CPI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CPI 나오기도 전에 PPI 가지고 이렇게 또 그러게요. 네, 올리네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예상보다 그 전체 숫자는 낮게 나오긴 했는데 근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또 시장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 안 좋은 것만 봤는데 네. 예, 이번 주는 또 좋은 또 좋은 것만 것만 보네요. 보는 모습. 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이 그렇게 뭐 건강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결국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하락이 과했고 좀 과장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숫자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0.1% 상승을 했고요. 네. 전달 대비해서 예상치가 0.2%였으니까 그보다 낮았던 숫자죠. 근데 이제 근원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 증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즉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기정사실화 시키는 게 맞고요. 네. 그럼 이제 9월 달에 얼마나 내리느냐에 대한 의구심이고요. 0.25%일까 0.5%일까 하는 부분인데 월가는 좀 빨리 세게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이고요. 네. 제레미 스가 교수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뭐냐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자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이기 때문에 빠르게 내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있을 이 여러 번의 CPI 숫자, 물가 상승률 숫자, PPI 숫자, 그리고 또 PC 인플레이션 숫자, 네. 이번 달 말에 있을 숫자, 그리고 이제 9월 18일 날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까지 네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쨌든 유동성이 여태까지는 축소되는 걸 걱정했죠. 예. 엔달러 캐리 네네. 청산에 따른 예. 유동성 축소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금리를 내려주면서 유동성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상승할 건가 하는 부분은 얼마나 또 CPI가 제대로 나오는지 앞으로 몇 번의 숫자를 보는 걸 확인하시고 또 미 연준이 그럼 금리를 얼마나 내려주는지 0.5에서 0.25 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내려줄 거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달러엔 말씀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주에 그 달러엔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엔 환율이 현재 한 146엔 수준인데 뭐 130엔 이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여전히 그 공포는 있거든요. 그 네. 물량 청산에 대한 공포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엔캐리 청산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던 게 있는데 급격하게 엔캐리 부분에 있어서 2022년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규모가 한 주 만에 다 털었던 정도까지, 네네. 즉 약 75% 정도가 해소됐다. 뭐 이런 이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는 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140엔대까지 갔었죠. 예. 그리고 다시 지금 올라와서 이제 146엔, 147엔 가니까 이제 또 다시 엔캐리를 더 실어야 된다.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서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이 1990년도도 그렇고 1995년도도 그렇고 보시면은 엔달러 환율이 140 위로 올라섰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022년 이후에 완전히 140 위로 올라선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 140 밑으로 떨어질 거냐 네.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일본이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던 거고 네.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0%이던 것을 올리기 시작했죠.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마이너스 0.1이던 것을 0% 올리고 0.1까지 올리고 요번에 이제 0.25까지 올렸으니까 연달아 이렇게 계속 올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변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계속 떨어뜨리기만 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까지 올리냐도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0.25%까지 올렸는데 과거에 보시면은 2007, 8년도에도 0.5%까지밖에 못 올렸고요. 또 2006년도에도 0.5%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0.5%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많이 올려서 저기 보시면 95년 초에 1%였죠. 예, 여기까지도 올릴 수 있다. 뭐 그거는 조금의 어떤 확률을 둘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의 금리를 반영을 한다면 사실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빠르게 1.5% 정도를 내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네. 추가로 더 내릴 것 같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즉 4%보다 밑으로 떨어뜨릴 것 같아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리가 1% 아무리 높아봐야 그리고 미국의 미국의 그 미연준 금리가 아무리 낮아봐야 4%면 여전히 3%의 갭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절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고요. 또 이런 것을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재정 적자가 얼마나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도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끔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일본이 더 심각하죠, 사실. 예, 보시면 이게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인데 1998년만 하더라도 113%였고 1990년도만 하더라도 뭐 거의 60%밖에 안 되던 게 지금 270% 가까이 된단 말이죠. 266%입니다. 그러면 1%만 금리를 올리더라도 예, 엄청나게 큰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1%다. 거의 한 0.5%까지 올리고 나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엔캐리 관련돼서 어떤 리스크는 정말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숫자로서 계산을 좀 해봤었는데 네. 아무리 높게 계산해도 1조 달러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조 달러라고 계산하면 S&P 500 기준으로서 5% 정도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0% 폭락했다가 지금 이제 절반을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참 주가가 놀라운 게 3주 빠지고 4주째 빠졌다가 4주째 돌리고 지금 5주째거든요. 그러니까 3주, 4주 빠진 거를 2주 만에 절반 돌렸어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떤 큰 위기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네. 일시적으로 이 유동성의 감소에 대한 걱정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급락이 나왔었고 이제 그게 일단락되고 나니까 다시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아까 자막은 또 처리됐습니다만 이 PPI 내에서도 상품 부문하고 서비스 부문이 또 엇갈려요. 그죠? 상품은 전월비 0.6%나 상품 쪽은 PPI가 올랐는데 서비스가 마이너스 0.2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네요. 유통 서비스 쪽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뜨렸다. 전월비 마이너스 1.3%. 아마 그 얘기 같아요. 저 무슨 뭐 항공료 막 내리고 이런다더니 그런 얘기들이 했어. 근데 본부장님 궁금한 거 PPI하고 CPI하고 상관관계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밤에 나오는 CPI하고. 뭐 오늘 또 어쨌든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맞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CPI 숫자 예상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 3% 정도? 예, 보시면 요걸 이제 띄워주시면은 예, 근원 숫자를 보시면은 예. 그 3.3에서 7월 숫자 전망이 3.2입니다. 살짝 떨어지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저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시장이 환호할 것 같고요. 그 근원 말고 그냥 CPI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3.0에서 2.9로 떨어질 거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0.1% 정도 떨어질 거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저기에 회사로 나오고 있는 게 올해 9월, 또 12월, 내년 뭐 3월, 6월 이런 숫자거든요. 대충 보시면 이제 근원이 더 중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024년 말까지 숫자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나올 수 있고요. 2025년도에는 또 살짝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균치는 이제 물가는 2%에서 2.5% 사이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2에서 2.5% 정도다. 높게 잡읍시다. 2.5%로 칩시다. 네, 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실질 성장률과 더했었을 때 실질 성장률이 2%만 잡더라 하더라도 금리가 4.5%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계산한 것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금리를 4%까지 떨어뜨리면 정말 많이 떨어뜨린 거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2.5면은 거기에 1.5%밖에 더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가능성. 그게 뭐 0.5%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0.25, 0.25 가든지 아니면 0.25 자르고 0.5 자르고 0.25 가든지 어쨌든 연말까지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1% 금리 인하입니다. 네. 예, 빠르게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 이런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98년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예. 금리를 세 차례 연속으로 내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안 오니까 네.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를 했고 유동성도 풀렸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시장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금리를 내려주는 것을 약간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25든 0.5든 시장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경기 침체 이슈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도 있었습니다만 고용 지표 특히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면서 뭐 쌈의 법칙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법칙 개발한 분은 또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했습니다만 믿어줘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또 이번 주에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다시 두드러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어때요 지금?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우선 뭐 제일 먼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소비가 줄어들 거고 예. 또 신용 경색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서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경기 침체는 신용 경색 없이는 잘 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대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걱정을 해서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대출을 해주는 심사위원들이 나 대출 못 해줄 것 같아. 좀 더 강한 그런 어떤 심사를 한다라는 말이죠. 네.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화살표 올라가는 추세가 나왔었을 때가 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심사 기준이 강화됐었을 때 보통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밑으로 갔던 것이 빠르게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 신용 경색이 왜 나왔었냐면 그때가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SVB 은행 뭐 파산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지만 과거만큼 올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용 경색이 어떤 위기까지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만큼 미 연준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 연준이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린 것 빼고는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심사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있죠. 빠르게 내려오고 보라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한 그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장단금리 차를 놓고 좀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걱정을 합니다.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두 개가 따로 놀아요. 무슨 얘기냐? 10년 마이너스 2년 하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3개월짜리는 더 많이 마이너스에 있고, 네.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는 거의 정상화됐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니까 또 어느 걸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헷갈리는 네, 거죠. 근데 저희 같이 은행을 분석하는 사람은 네. 제가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2년짜리 보지 마시고 3개월짜리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신용경색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는 3개월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네. 만약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려준다 그러면은 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마이너스 현상이 빨리 축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게 지금 현재 1.35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금리를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지금 4%가 어느 정도 적절한 금리라고 치면 안 떨어진다고 치면 단기 금리가 훅 빠져서 1.5% 떨어뜨리면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1.5% 이상 떨어뜨리면 저는 오히려 안 좋게 봐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1.25%나 1% 정도만 떨어뜨리고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기대치가 여전히 남아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고 여기에다가 유동성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좋은 뉴스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단금리 차만 놓고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온다라는 것보다는 언제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장단금리 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그 해소가 안 될 거고요. 아무리 뭐 봐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6년에 저희는 어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좀 많이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보니까 마침내 지난 그 8월 2일 날 금요일 날 저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외우기 쉬운 숫자 2666 그거 갭 채우는 날인가 싶기도 하네요. 야간 선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데 그래도 뭐 오늘은 채우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데는
본부장님,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 뭐 7월 크게 봐서는 7월 11일 날 그때 6월 CPI 나온 이후부터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수가 흘러내린 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가 우리가 깜짝 놀랐던 건 8월 5일이었고 지난주 월요일 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그때 이후 바쁘셨고 네. 이거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가면서 기회로 삼으셔야 그렇게 뭐 저기 웅변하고 다니셨고 그 보니 다 회복해 버렸어요. 우리만 아직 그 8월 2일 레벨을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오늘 한다고 기대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네. 제 비유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 선선한 뭐 밤에 네. 그 놀이동산에서 아기가 막 신나게 놀고 있어요. 네. 한쪽 손에 아이스크림 들고 네.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왱왱왱 거리고 사이렌 울리고 뭐 정전되고 뭐 다 이렇게 회전목마가 멈춰서고 이러더니 하는 사이에 잠시 소동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시 정상화 됐는데 불도 켜지고 네. 놀이기구도 돌아가는데 내 손에 아이스크림이 없네.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그 지금 이 상황이 딱 되고 나니 뭐 지난주에 뭐가 지나갔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에. 그 아이손의 아이스크림이 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뭐 하다 보니 떨어뜨렸나? 떨어뜨렸다고요? 떨어뜨렸나? 아니면 누가 훔쳐갔나? 애만 없어진 거예요. 애만 벙찐 거예요 지금. 뭔 일이 벌어졌지 하는 생각. 우리가 애가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다시고 예. 뭐 일부는 테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테러. 예, 거의 댓글 테러. 불안해서 예. 너무너무 불안해서 뭐 네, 저희가 이제 이 경력이라는 게 네. 중요하죠. 네, 31년 동안 이런 걸 뭐 수백 번은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수십 번은 넘겠죠, 적어도. 그래서 이때가 정말 진짜 위기냐 아니냐는 좀 느낌이 오죠. 많은 분들이 엔캐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근데 엔캐리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심하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셨거나 굉장히 제가 뭐 친한 분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엔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이슈라든지 샤미 법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아니면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아니 올 이유가 정말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뭐 어디서 갑자기 뭐 엄청난 뭔가 터지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상황의 어떤 하락률이었으면 결국은 그 주체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만 막 파셨다고요. 그게 얼마나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재매수를 하느냐의 강도가 굉장히 빨라지셨단 말이죠. 그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제 금리를 얼마나 내려줄 거냐. 그리고 또 금리를 얼마나 내려줬을 때 경기 침체가 정말로 한동안 계속적으로 안 올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여태까지 이 AI 관련해서 AI 거품론을 또 같이 많이 쏟아 부었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숫자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AI 거품론이 왜 나오지? 이랬었거든요. 저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아니 뭐 성장률이 뭐 100%이던 게 80%로 줄었다고 뭐 아니면 뭐 80%이던 게 50%로 줄었다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거품론이 끝났다 이게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 AI 효과가 이제 겨우 뭐 인트로덕션 스테이지에서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벌써 끝났다. 라는 거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뭐 몇 년을 더 땡겨서 지금 생각하는 거다는 네네.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네. 결국 시장은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잘 해석해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빠졌고 왜 빠졌고 그게 적절한 가치가 맞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일어나는 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반등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종목별로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가려면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죠. 어떤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AI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예.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제 실적을 보면서 또 유동성이 얼마나 풀릴 건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2,657포인트고 코스닥도 오늘 773포인트, 1% 넘게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양시장 오늘 또 간밤 뉴욕 증시 3대지수 모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8,000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4%, 6% 이 거래 연속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 행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7,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3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44,000원이고요. 현대차 오늘 1.8%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47,500원. 그리고 기아가 오늘 1.6%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04,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도 1%대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 195,000원. KB금융 1.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85,700원, 신한지주는 내림세가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2.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5,000원, 그리고 알테오젠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97,000원, 에코프로도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2,000원, HLB 0.9%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5,500원, 삼천당제약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제약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엔캠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68,000원, 리가캠바이오 휴젤 강보합권 예상되고 각각 호가는 92,500원, 258,000원이고요. 리노공업 오늘 3.6% 강세가 예상되죠. 호가는 21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 남았는데 자, 오늘 보니까 지금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또 시장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뉴욕에서 반도체 쪽 홀홀 날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못 가면 우리가 진짜 너무 바보죠. 오늘 같은 날 못 가면은. 궁금한 거는 저기 시작했던 저 기운을 갖다가 오후까지 안 뺏겨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좀 도와주고 하는 그걸 한번 기대해 보는데. 아까 얼마였죠? 하이닉스 깜빡 놓쳤네. 아, 예상 체결가 지금 188,000원이요. 역시 19만 원은 조금 이제 위에 몇 개가 막 선이 막 가로막고 있더니 19만 원. 아,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도 저 하루에 3점 몇 프로 괜찮네요. 한번 가보시죠. 그래요. 오늘은 거기다 또 딴 거 있습니까? 또 유동훈 본부장 출연한 날인데. 네. 이럴 때 저희 또 매크로 지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예, 또 예. 불안하신 투자자분들 근데 그 엔캐리 트레이더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진짜 부르릉이 값이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얼마 뭐 그 규모를 추정하기도 만만찮아 보이고. 뭐 1조에서 14조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에다 총재하고 아까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왜 그 당시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그 기자들이 0.5가 상한선이냐고 물었던 이유가 그동안에 계속 막혔던 레벨이라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0.5가 상한 아니다 했던 우에다 총재고 그러다가 한번 한바탕 소동을 겪고 그렇죠. 부총재 우치다 부총재는 또 이제 금리 안 올릴 거예요 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춘 건지 각자의 성향대로 얘기했는 건지는 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또 송재경 대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우치다 부총재의 평소 성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또 너무 막 생각할 건 없는데 그래도 또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은 금리 좀 올리고 이제 정상화 하려고 했는데 배를 열었는데 의사가 다시 덮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뭐 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여행이나 좀 다니시다가 그냥 조용히 가시라. 사실 지금 일본 경제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싶었던 욕심이 뭐였냐면 너무 환율이 절하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160엔대를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게 너무 빠르게 또 올라가 버리니까 예. 이제 그거를 잡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이 재정 적자 폭과 GDP 대비해서의 부채 사이즈라면은 네. 예, 뭐 1%까지 올릴 생각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0.5%, 뭐 0.75? 글쎄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 1%부터 떨어뜨려서 0.5로 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 선을 올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환율이 많이 절하가 되거나 또다시 160엔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일본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기 뭐 근데 많은 분들이 갖다 붙이는 게 뭐였냐면 무슨 일본 대지진?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과거에 없었던 일을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거는 너무 오바를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금 BOJ 부총재 얘기하는 게 뭐 경계심 갖고 적절한 대응할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사실 일본은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네. 현재 시점에서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13%훅 빠져버리니까 요거 지금 빠르게 되돌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미스가 살짝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 네네. 그죠? 예, 미국이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아지느냐. 미국이 얼마나 지금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가느냐.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정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시장은 헷갈렸던 거죠. 예. 두 개가 같이 들어오니까 일본과 미국이 같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해석하기에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가 튼튼하고 이 AI 관련된 성장이 계속 일어나면, 네. 그죠? 지금 일본도 요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거의 일본은 미국에 딱 달라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수혜를 얻어왔고 사실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을 좀 점점 멀리하고 미국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반도체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 미국 회사와 연결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죠. 네네. 예, 뭐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다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엔비디아에 얼마나 HBM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가 건실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쫓아간다. 네. 물론 미국 경제가 흔들하면 우리는 여쪽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정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저희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래요. 그냥 12개월만 놓고 얘기합시다.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를 올 확률은 정말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다. 네. 그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미국 증시가 또는 미국 경제가 어떤 네. 숫자가 나올 거냐라는 걸 생각했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마냥 빠져서 뭐 누가 뭐 2천 깨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황당스럽고요. 네. 당황스럽고 어쨌든 미국을 좀 쫓아갈 거다 생각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달 미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50bp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본부장님 많이 인하해도 뭐 지금 4%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온다라는 말씀 저 주셨으니까. 지금 5.5니까 네, 5.25에서 4%까지면 1.25에서 1.5% 그렇죠. 정도를 짜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빨리 했다고 해서 네네. 그게 이제 무조건 그만큼 더 많이 계속 그 속도로 떨어뜨릴 만큼 경제가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미 잡혔기 때문에 네네. 오랫동안 훨씬 예상보다 더 높은 숫자로 올려놨으니 그죠? 그거를 해소하는 거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0.25를 자를지 0.5를 자를지 어쨌든 모르겠으나 예.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네. 앞으로 약 1년하고 뭐 3개월 정도에 걸리는 시간 동안에 1년 반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25%는 자른다. 그 정도로 4%. 보고 있는 거고요. 먼저 하는 게 더 좋죠, 사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항상 선행 지표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네. 선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미 연준은 먼저 해야 되죠. 예, 기다렸다 하는 게 그래서 지난 실기 얘기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자르고 네. 그리고 멈춰놓고 기다려 보는 게 더 낫다. 예, 그래서 이번에 0.5를 할 수도 있고 예. 0.25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0.75는 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섹터가 시장 상승을 이끌 것 같습니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기다리던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 앞서서 이제 발표가 되는 지표인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됐다.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보여줬던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시장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엔비디아 이틀 연속 주가 많이 올랐고 주요 기술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좀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올라갑니다. 2,651포인트, 코스닥도 1.3% 상승합니다. 77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 이상 상승하면서 77,200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3% 넘게 올라갑니다. 187,4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37% 상승합니다. 33만 4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네요. 현대차가 1.2% 올라갑니다. 24만 6,500원. 그리고 기아도 0.78% 상승합니다. 10만 3,600원. 삼성전자, 오선주 1.48% 상승하면서 6만 1,700원. 셀트리온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9만 3,500원. KB금융도 올라갑니다. 8만 5천 원이고요. 신한지주 0.3% 상승 5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나흘 연속 상승 보여줍니다. 18만 3,400원이고 알테오젠도 0.5% 올라가죠. 에코프로 2.5% 상승하면서 92,500원이고요. HLB도 1.3% 상승합니다. 8만 6천 원.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1% 이상 올라가네요. 15만 3,5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 0.5% 올라갑니다. 엔캠 2% 강세입니다. 17만 6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 소폭 상승이죠. 92,700원. 역시나 반도체, 리농업 강세 보여줍니다. 4.6% 상승하면서 21만 5천 원이고 휴젤 0.3% 상승 25만 8,500원.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 쪽이죠. 뭐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CXL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미반도체 4.8% 상승하면서 11만 8,700원, HPSP도 3.7% 올라가고 DIT도 각각 4%, 3% 이상 올라가고요. MK전자도 1.7% 상승 보여줍니다. PSK홀딩스도 3.9% 상승 중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모두 지금 강세 흐름이고요. 뭐 STI, 미코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 섹터 계속해서 또 오후장까지도 이런 상승폭을 유지하거나 또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추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전선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입니다. KBI 메탈 5% 이상 강세입니다. 2,870원 선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일진전기도 5% 이상 상승 중이고요. 재룡전기, 대원전선도 각각 3% 안팎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대한전선 1.5% 상승, 가온전선도 2.3% 상승 중이고요. LS에코에너지도 2.5% 상승하면서 지금 28,300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편입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확정이 됐고 4.58% 상승하면서 1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S 그룹주도 오늘 흐름 다 좋네요. 오늘 뭐 반도체 전선 관련주 흐름 좋고. 그리고 화이자 관련주들 내에서는 그린생명과학이 지금 15% 급등하고요. 3,190원. 그리고 서울제약, 파미셀도 8%, 3% 강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제약, 그린생명과학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쪽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 오늘 2.9% 상승합니다. 14,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는 지금 뭐 리튬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뭐 세비캠 3.9% 상승 26,950원, 포스코홀딩스, 지오릿 에너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2% 올라갑니다. 이녹스도 1.9% 상승, 미래나노텍, 유일에너테크도 16%, 8%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나노텍이 지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윤성 FNC, 첨보도 2% 안팎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강원에너지도 3% 이상 올라갑니다. 리튬 관련주들 흐름 좋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24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0억 원, 36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88억 원 순매수, 기관 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 어제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7원 40전 하락한 1,36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예. 어제 뭐 달러가 조금 많이 네. 밀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뭐 유로도 탁 양봉이 나오고 파운드도 같이 강해지고 달러엔도 같이 밀리다 보니 무슨 달러엔에만 보던 시선에서 그냥 달러 약세 쪽으로 네. 시선을 갖는데 아직까지 진짜 추세적인 달러 약세를 하려면은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한 또 밀려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약한데요. 아, 상승폭이. 네, 생각보다 약하고 생각보다 외국인이 안 도와주네. 예. 참 이게 강해도 좀 불안한 게 네. 이게 너무 갭상승해서 출발하면 또 오히려 또 이때를 기회로 좀 빠져나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네. 이게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지난주 월요일 날 폭락 이후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갖다가 그야말로 유본 부장님 같은 그런 어떤 전략으로 폭락은 저가 매수 기회로 하셨던 분은 이번 장 너무 또 짜릿한 또 손맛을 느끼셨겠지만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라면 그때 어떻게 보면 7월 중순 이후에 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8월 올라 쿵 했을 때 이 충격을 아직까지 이제 소화해내는 과정이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완전히 회복도 안 됐고 그때 터신 분들이 많죠. 터신 분들이 많다. 네. 그때 이렇게 빠져나오신 분들 그죠? 이 공포심 때문에.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한국 시장이야 뭐 그렇게 얼마든지 많이 왔다 갔다를 하지만 네. 미국 시장을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미국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네.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그래서 이제 훅 빠지니까 던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뭐 특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140달러까지 갔던 게 90달러까지 빠졌단 말이죠. 그때가 지금 보면 매수 기회였던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막 뭐 걱정하고 망한 것 같아 보이고 뭐 계속 또 나온 뉴스를 보면은 AI 거품론에 이게 끝났다 뭐 이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패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30년을 놓고 보면 샀다 팔았다 하는 순간에 내 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그냥 그러면 꾸준히 미국 재벌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말이죠. 140불 근방에서는 매수를 부추기지 않거나 매수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 과열된 상태, 너무 급하게 올라온 상태에서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좀 쌀 때 들어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또 역으로 그때는 또 온통 또 엔비디아 얘기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체마다 왜냐면 스탁 유튜브마다.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 액면 분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주가를 이제 10분의 1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 미리 이제 좀 예측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꼭 예측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앞으로 1년 안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네네.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셔야 되는 거고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잘 나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만 뭐 AI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정말 높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네. 지금 아틀란타 연준이 예측하고 있는 3분기 GDP 성장률이 다시 살짝 올라가서 2.9%입니다. 이게 실질 성장률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전 분기 대비해서의 성장률을 연산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2023년 2분기가 2.38%,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크게 올라가서 3%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아까 2.9%를 넣고 계산하면, 왜냐하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숫자잖아요. 네. 작년 3분기가 자그마치 2.93%나 증가했는데도 또 2.64% 증가한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지나서도 성장률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고용 관련된 GDP 성장률이 안 좋아질 거다. 이거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임금 상승률이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3.6%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는 4.1%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명목 숫자죠. 네. 여기서 인플레이션 2%를 뺍시다. 뭐 아니면 2.5%를 뺍시다. 그러면은 이 고용만 가지고 나오는 GDP 성장률은 얼마죠? 1%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2.6%가 나오냐 이거죠.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 이거죠. 이게 AI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그걸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GDP 성장률이 쉽게 많이 꺾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고용 시장이 쿨링 다운, 그러니까 좀 식는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GDP 성장률 2% 이상일 거다. 높게 나오면 2.5% 이상일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가 쉽게 많이 빠지지 않고요. 장기 금리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된다면 결국 실적이 괜찮게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을 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빅스 안 그래도 화면에 나왔는데 네네. 저거 다시 튈 일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 네, 저는 추이로 그렇다고 봤을 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아까 빅스를 좀 예, 올려주시면 예. 과거에 저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2번이 있죠. 예, 언제입니까? 2020년 코로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러면 뭔가 터져야 돼요. 이번에 진짜 역대급이었네. 네.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도였어요. 저건 뭐 왜? 이러면서 진짜 왜? 월요일 날 엄청나게 모든 사람 다 패닉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처음으로 13% 폭락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오는 이벤트였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동그라미를 왜 그려놨냐면 저렇게 예, 올라갔다가 다시 빅스가 20대로 떨어지는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는 저렇게 크게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금융 위기나 뭐 엄청난 어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 이후에 보시면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일직선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증시가 올라요. 굉장히 빠르게.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빠르게 오릅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빠르게 떨어지고 나서 30 밑으로 떨어지고 20대까지 떨어지는 구간에는 보통 보시면은 15%에서 많이는 87%까지 올랐어요. 물론 87%, 39% 올랐던 이때는 어떤 금융 위기와 어떤 위기 이후의 현상이고요. 그게 아니었던 때는 대부분 보시면은 작게는 15%고 높게는 35%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어제까지 더하면 한 6% 올랐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추가로 10% 더 간다는 얘기죠. 짧은 기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예, 그게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걱정할 텐데. 그래서 제가 네. 뭘 했냐면 미국에서는 올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뭘 들여다봤냐면 중국, 일본 막 뜯어보니까 네네. 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단기적으로는. 예.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그 성장이 오느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IT 섹터다. AI 섹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괜찮다. 네네. 예, 아직까지는 AI 하드웨어 관련된 성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피의 고점을 본 것도 아니다. 네. 예, S&P 500의 고점을 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이 좀 2달 동안 저조할 수 있다 이런 전망 왜 내놓은 거예요? 2달 동안 저조할 수 있다는 건 변동성이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빠진 게 급격하게 빠지면 네. 그 급격하게 빠진 거에 2배 걸리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주 동안 빠졌고 네. 3주 정도에 높게 빠졌고 네, 그러면 네. 이제 2달 동안 변동성 더 있을 거다. 네. 저도 그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더 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얘기만 하자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금리를 9월부터 내린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되면 요 오렌지색 선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빨간색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약 S&P 500이 평균적으로 18% 오른다. 왜? 네.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요게 평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AI 사이클을 보면서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인터넷 사이클하고 AI 사이클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인터넷 사이클이 일어났었을 때도 보시면 이렇게 11%, 10% 조정이 있었던 때가 연속으로 있어요. 이번에 10.5% 빠졌었거든요. 선물 기준으로. 그리고 그냥 보면 10%가 안 되게 빠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35%, 34%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엔비디아가 이걸 리드를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려면 네. 과거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네. 시스코 시스템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급등을 하고 급락, 급등을 하고 급락, 급등을 하고 급락을 3번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29% 하락했고 그 다음에 40% 하락했고 세 번째에 40% 또 하락했어요. 크죠? 이번에 아까 엔비디아가 얼마나 빠졌다 그랬죠? 35.6% 빠졌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 스토리가 여전하다 그러면 전고점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뭐 쫓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이 AI 사이클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거품이다 아니다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부분은 결국 기업 실적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델의 실적이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네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와 있는지를 가늠해 줄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가늠했던 결과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드는구나 정도로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숨 고른 시장이 오늘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1%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05% 상승하면서 2,649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49% 상승하면서 776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283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305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3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해 3거래일 만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4억 원의 사자 포지션, 기관도 94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32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기술과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종 올라갑니다. 전기 장비 업종 역시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송과 엔터 업종, 가스 유틸리티, 그리고 생명보험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화이자 관련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에게 먹는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공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화이자 관련주 중에서는 그린생명과학이 20.5% 질주를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3,330원. 서울제약도 10% 넘게 급등합니다.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미셀이 2.63% 상승하면서 5,460원. 제주반도체 4%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는 14,76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제일약품도 1.44% 강세로 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상승세 기록 중인데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등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오르는 등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좋았던 데 따른 것입니다. HBM 관련주 중에서는 미래반도체가 21% 가까이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17,910원이고요. 한미반도체 오늘장에서 4.4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I도 3% 넘게 올라갑니다. 15,820원이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입니다. 3.63% 강세로 거래가는 2만 원. PSK홀딩스가 오늘 7.68%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선도 강합니다. AI 버블 우려가 해소된 데다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전력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전선 사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선주 내에서는 KBI 메탈이 6.86% 상승 중입니다. 2,8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입니다. 6%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24,100원으로 집계됩니다. LS 에코에너지도 오릅니다. 4.17% 상승하면서 거래가 28,650원 나타내고 있고요. 대원전선이 8.61% 급등하면서 3,280원, 가온전선도 3.2% 강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3,3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주도 오늘 오름세입니다. 이딴 화재 사고의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연이틀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 소식에 리튬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안전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리튬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6% 오르면서 거래가 11,98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세비텐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매각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7.6%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27,600원. 그 밖에 리튬주에서는 유일에너테크가 6%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2,545원이고요. 세방전지가 4%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91,100원. EN플러스도 5.76% 강세 기록하면서 2,05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루 약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빠른 주가 회복력을 보이던 제약 바이오주가 어제장에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업황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예,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이 펀더멘탈 모멘텀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측면에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2분기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바이오 시밀러 신약 출시에 따라서 북미,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여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수출도 전년 대비 크게 늘면서 올해 들어 제약 바이오 업황 개선세가 뚜렷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멘텀 측면에서도
미국 생물보안법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대비 한국 제약 바이오 수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수급 쏠림 현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FDA 승인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인 렉나자 병력요법에 대한 FDA 최종 허가 심사일이 8월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유럽 승인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신약이 국제적 승인을 받는 측면에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SC 제형 관련 허가도 미국과 유럽에서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유한양행과 기술 파트너십 관계인 오스코텍도 FDA 승인 후 미국, 유럽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로얄티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오스코텍은 FDA 승인 모멘텀에 따른 주가 민감도가 더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유한양행과 같이 주가 조정 측면에서 양호한 패턴을 형성했을 시 주가 방향성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우리 시장 하루 휴장을 하는데 이때 또 미국의 CPI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경기 침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뒤로하고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아직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 예정인 미국 CPI 지표를 두고 주요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쇼크가 없다고 하면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추가적인 반등 구간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과 같이 실적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모멘텀이 가장 좋은 주도주를 담아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주 블랙먼데이 이후에 달러 환율은 1,350원부터 1,370원대까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이슈가 많았습니다. 또 현재는 이제 새벽에 미국 PPI가 예상치에도 좀 하회한 영향으로 달러원이 1,360원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엔 환율이 162엔선에서 141엔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46엔선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난주 미국 채권금리가 잠깐 급락을 했고요. BOJ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는 엔화의 강세 폭이 좀 되돌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달러 원 환율도 1,350원대에서 이제 추가 하락은 제한되었고요. 특히 수급 측면에서는 1,350원 후반대부터는 기업들의 결제 수요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9월달 FOMC에서 연준의 B커트 기대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자극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엔화, 원화 모두 방향성 탐색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폭락 이후로 굉장히 이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정도냐 또 어느 정도 청산되었느냐 하는 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기관마다 말 다르고 또 개인마다 말 다릅니다. 우리 최진우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추가 청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그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 포지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요.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CFTC에서 집계하는 NY 비상업 포지션만 보게 되면 이게 한때 이제 순매도가 심했던 때가 이제 7월 초에 18만 계약 순매도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순매도가 많이 청산이 되면서 1만 1천 계약 수준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고비는 좀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직 엔화가 계속 순매도 구간에 있고요. 특히나 일본 중앙은행이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의 기준금리 레벨이 제일 낮다는 점에서 엔화가 펀딩 커런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NK 포지션이 추가적으로 청산될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만 추가 청산이 나타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임박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한국이 유가에 좀 민감한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4월에도 이런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자꾸 뒤로 밀리는 패턴이었고 지금은 미국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크게 제기하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좀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번 주 이렇게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주자 미국의 7월 PPI는 그럭저럭 잘 넘겼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CPI 발표도 있고 또 소매 판매도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최진우 이코노미스트께서 뭐 우리한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시장 컨센서스로 이제 두 가지 이제 비용 지표, 대표적인 인플레 지표와 그리고 성장성 지표인 소매 판매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시장의 초점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성장성 지표로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CPI 같은 경우는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3%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만 딱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만약에 물가가 컨센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미약한 수요 우려를 좀 반증하는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다시 경기 침체의 우려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15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매 판매가 얼마나 이제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시기한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가벼운 경기 둔화로 가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만한 이제 경기 둔화의 경우라면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완만한 하락이 좀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제 시리한 경기 침체다라는 그런 해석이 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달러의 스마일 커브와 같은 그런 현상에 따라서 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꿈꾸시는 분들, 뭐 개인 창업을 하느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통하느냐 고민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 그리고 노하우 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의 또 빛과 그늘에 대해 창업통 TV 김상원 대표 모시고 한번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제 본사하고 가맹업주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 예. 짐작컨대 또 수익성 문제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뭐 프랜차이즈 시장이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가 한 12,000개인데요. 그중에 80%가 외식 브랜드입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뭐 방송인으로도 많이 알려진 우리 백종원 사장이 운영하는 연돈볼카츠라는 이 브랜드 문제였는데요. 이 브랜드의 이 가맹 점주분들이 예. 본사에 야 우리가 최초에 계약 당시에는 야,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사회 문제화된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한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점주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뭐 이게 지금 정보공개서상을 지금 본다면 한 달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한 1,300 정도 매출이라면 이분들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한 달에 한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의 계약 당시에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천이면 그래도 한 달에 400, 500 정도는 가져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게 여론화됐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해 주시듯이 저렇게 고생해서 월 150이라 예, 예. 차라리 내가 가맹점주가 되느니 그냥 식당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아파트 타입 아니면 그걸 하든지 예, 예, 예. 저 쿠팡 가서 배달 맞습니다. 그걸 하든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죠. 어떻게 예.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평균 데이터가 그렇다는 네, 겁니다만 이게 그래서 네. 최근에 이런 요 수익성을 놓고 상당히 좀 갈등이 네네네. 빚어지는 게 요 프랜차이즈 지금 분쟁 사례 중에 상당히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요. 네. 야 이게 좀 이 수익성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걸 과연 누구 탓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본사에서는 야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게 지금 최초에 얘기하고 완전 다르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익성이라는 게 이게 정말 민감한 부분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더본코리아 입장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약 체결 시에 네.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구두로 3천만 원 올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네네. 거거든요. 아하. 이게 아마 충분히 지금 공정위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리가 어디 A라는 지역에 어떤 점포에 오픈을 하면 여기는 한 달에 정확히 얼마 법니다라고 매출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그도 그럴 것이 매출액을 이 변수가 이게 뭐 아이템 브랜드의 문제도 있지만 상권의 문제, 운영 관리의 문제, 마케팅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주지 않으면 매출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게 이게 누구 문제로 봐야 되느냐 이게 좀 해결책이 없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데이터는 오픈돼 있습니다. 이거라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본사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최대한 저희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거의 한 25개 브랜드가 돼요. 25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브랜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백다방 같은 1,600개 이상 오픈한 이런 가맹점도 있지만 지금 연돈 돈가스, 볼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지금 상당히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이 첨예한 이런 대립 관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은 따로 없는 거예요? 예? 해결책이요. 그래서 저는 이 해결책 자체를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제도화 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 수익성을 얼마 이상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것을 제도로는 체결 시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지만 네. 이것만 믿고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째 창업자들이 이 직접 계약 체결 전에 적어도 기존에 운영하는 점주들이 어느 정도 투자해서 벌고 있는지를
정보원 개설을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고요. 소진공의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해당 업종이 평균 얼마 정도 벌고 있는 정도는 확인하면서 가맹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쪽으로 스스로 이런 예방책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니까 이제 더본코리아가 25개 브랜드,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본사가 지금 수십 개 브랜드를 가진 다브랜드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는 건데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지금 많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장 많이 등록해서 운영하는 네네. 기업 중에 하나가 요 더본코리아고요. 뭐 주식회사 놀부, 모건스탠리가 운영하는 기업도 30개 이상 지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이 다브랜드를 왜 하는가 이런 예, 거를 예. 보면 결국은 다브랜드 전략을 가져간다는 것은 다점포, 가맹점을 많이 오픈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늘 많은 점포를 오픈해야지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을 예. 통해서 기업의 예. 영리를 추구할 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인데요. 문제는 다브랜드라는 것은 특정 브랜드는 원하는 만큼 가맹점을 오픈했지만 어느 브랜드는 야 이거는 런칭을 했는데 가맹점 오픈이 안 되고 있어. 예. 그럼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이미 사이클이 떨어진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사에서도 야, 본사 수익이 높아지지 않는 브랜드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런칭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 다브랜드 전략이 어떻게 보면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 프랜차이즈 업체 입장에서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브랜드는 다양하고 예. 그렇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제 매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수익이 느는 거고 예. 매장 늘 때는 매장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가 몇 가지 브랜드가 좀 시원찮으면은 예.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예. 그러면 그쪽 시원찮은 그 브랜드로 오픈한 예. 가맹점주들은 뭔가 이렇게 본사에 서운한 게 많이 생길 거고 맞습니다. 뭐 하다못해 식자재도 보면 부실해지는 것 같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 이제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근데 이렇게 다브랜드 전략 대표님 이거 너무 순진한가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다. 예. 그래서 본점. 예. 그런데 이거 뭐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2호점, 예. 뭐 3호점 이렇게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맞습니다. KFC도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좌우지간 프랜차이즈 요거 점포 열어주고 뭐 하는 거는 나는 빠삭해. 예. 나한테 오세요. 이건데 가갖고 고생만 디립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 다브랜드 전략 예.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예,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2008년도에 네. 정확한 법령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예. 줄여서는 가맹사업법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가맹사업법에서 그럼 이런 법적 이 조항이 있느냐 보면 가맹사업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사는 첫째 여러 가지 브랜드를 내는 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단지 본사가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직영점 하나를 1년 동안 반드시 운영을 해라. 그런 다음에 운영 성과와 무관하게 운영을 해본 1년 지나면서부터 가맹 투자자 1호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법령도 저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니 그 본사가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직영 1호점을 딱 하나만 1년만 지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첫째 직영 1호점의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장치는 전혀 없고요. 어허. 두 번째는 상권이라는 게 대학가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예. 1호점이 아니라 한 3개, 4개, 5개 정도는 샘플로 운영을 해보고 예. 그
그 성과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하겠다. 좀 이런 제도가 있다면 여기처럼 지금 이런 가맹점 피해사를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런 쪽에 대한 법적 세부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이 다브랜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가맹점주나 창업자 입장에서 그 프랜차이즈 기업 다브랜드, 뭐 다점포 전략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가맹점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네. 매장이 많이 오픈하면 소비자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예. 야, 그렇죠. 저 브랜드 우리 집 앞에도 오픈했네. 어, 그러면 직접 그러죠. 가서 구매할 수 맞아요. 있고 브랜드의 밸류를 올리는 차원에서는 다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본사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소비자들은 또 많이 생겼으니까 나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고 네. 기대를 안고 구매를 하면 다행히 만족도가 좋으면 하지만 야, 한번 가서 먹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오히려 많이 오픈함과 동시에 브랜드의 수명 곡선이 짧아지는 이런 다점포 다브랜드가 오히려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그게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창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예, 예. 그래도 프랜차이즈 예.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익숙한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특히나 예, 개인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더 안전하고 덜 불안한데 예, 이제 예.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요 가맹점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덜 이렇게 나중에 황당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잘 살피라 하셨는데 예, 예.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 정보공개서 예.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정보공개서가 모든 기업마다 1년에 한 번씩 예. 갱신도 하게 돼 네. 있고 정보공개서에 보면 의외로 한 40장,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의 해당 본사와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게 빼곡히 정리가 돼 어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맨 하단에 가맹사업 누리지 버튼이 있습니다. 어허, 예, 이걸 눌러서 예. 내가 원하는 상호를 입력해서 검색만 하면 바로 이걸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네. 첫째, 이 회사 사장이 누구고 전체 회사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고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거의 한 3,8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더본코리아는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어허. 이게 지금 상장 심사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의 자산, 재무 상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별로 해당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지역별 서울은 연간 매출액 5억이다, 6억이다. 뭐 지방 각 시도별로 연간 매출액이 있고 연간 매출액을 나누기 12하면 월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투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예. 세밀하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꼭 좀 보셔야 되는 게 해당 브랜드가 지난해 몇 개가 오픈했고 몇 개가 문을 닫았는가. 신규 등록과 계약 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의 변경한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계약 해지가 많이 된 브랜드는 이거는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만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계약 해지가 많아지는 브랜드는 조심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관련 소식 내용 보니까 그 더본코리아 브랜드 중에 새마을 식당 있잖아요. 예. 이게 홍콩 침사추이에 지금 첫 매장을 열었다고 그래요? 하니까 이제 해외 진출이라는 예. 뉴스 자체는 또 뭐 가맹점 물론 본사 좋은 거겠지만 맞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뭐 아까 지금 홍콩의 제일 좋은 상권인 침사추이 상권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가면 많이 오픈돼 있는데요. 네.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미 더본코리아 매장이 거의 2,700개가 넘게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에서는 그 더본코리아 매장 옆에서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사장님들의 의견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하고 뭐 회사가 상장된다고 해서 네. 본사 가맹점들에게 좋아질 리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뭐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이런 가맹점주분들을 보면 본사가 외형적인 성과 내기 위해서 가맹점 마진율을 계속 떨어뜨린다.
오히려 본사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주식 상장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해외 오픈하고 이건 대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저희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볼멘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쪽이 약간 뭐 나쁜 집단 비슷하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예. 그거보다도 한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본사에서는 그대로 했을 거고 예. 사업 설명서나 정보 공개서가 무슨 의도된 사기가 아니라면은 맞습니다. 그거 했다면은 이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맹점주나 그 가맹점의 점주의 노력이나 뭔가 또 개별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번 그 연돈 예. 사태에서도 본사 의견은 방송에 나와서 네. 이게 아니 이 백종원 사장은 그랬죠. 아니 라면 스프를 라면 네. 끓이는 법을 우리는 매뉴얼대로 정확히 교육시켰는데 어허. 결국 라면이 맛있는 집과 맛 없는 집의 차이는 야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글쎄.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지. 네. 우리 본사는 큰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익성 부분은 네. 운영 매뉴얼을 정확히 교육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연돈 볼가치 자체의 이 비즈니스 모델, 네. 수익 모델 자체에 저는 문제라고 봤어요. 수익 모델 자체가 이를테면 돈가스 집인데 돈가스를 오피스 상권인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국인들은 돈가스 못 먹거든요. 이거를 하물며 하루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는 더 못 먹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돈가스집 같은 경우는 돈가스도 팔고 뭐 면도 팔고 아. 그다음에 저녁 시간 매출을 위해서 술 한잔거리도 있고 하이볼도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연도는 오직 이 돈가스 요리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수익 모델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도 저는 가맹 계약 전에 창업자들이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가맹 계약을 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뭐 오늘 반도체 섹터 전기전자 계속해서 흐름 좋네요. 예.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에 또 공을 들이네요. 네. 한 며칠 전부터는.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문의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